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아주 많은 선생님이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웹 심포지움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심방세동 환자에서 항원고제 사용법, 적절한 사용법,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두에 그 심방세동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분량 할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심방세동의 그 에피데미올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심방세동의 이제 프리볼런스, 그러니까 빈도인데, 우리나라의 그 빈도는 2015년도 전체 인구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비슷합니다. 2014년도에는 1.4%, 13년도에는 1.3%, 그래서 외우기가 되게 쉽고, 향후에는 한 2050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40년 정도 지나면, 2040년 정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플라토에 다다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그 발생의 인시던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발생의 인시던스는 증가하지는 않지만 점점점 이제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심방세동 환자들이 전체 차지하는 포션이 이제 많아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심방세동 환자가 어느 정도 위험한 환자들을 지금 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심방세동의 스트로크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최드 베스크 스코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심방세동 환자의 브리딩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헤스 브레드 스코어인데요. 요 최드 베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이면 이제 꼭 항원고요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점 이상인 환자들이 과연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봐보면은 2점 이상인 환자가 5명 중에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가 항원고요법을 해야 되는 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 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스브레드 스코어가 우리가 3점이 넘어가면은 브리딩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3점이 넘어가는 환자들이 한 얼마 정도가 되느냐 보면은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헤스브레드 스코어도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환자들이 상당히 스트로크 위험도도 높고, 그 다음에 브리딩 위험도가 높은 어려운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원고요법을 이제 결정을 할 때는 헤스브레드 스코어는 그래도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심방세동 환자에서 이렇게 스트로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럼 이제 과연 이 전체 스트로크에서 심방세동 환자 때문에 생기는 스트로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스트로크는 한 5배 정도 올리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 스트로크 환자에서는 한 어느 정도나 차지하느냐, 그러면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방세동에 대한 스트로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심방세동에 의한 스트로크는 이제 엠볼라이가 날아가서 생기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아세로스클레로시스에서 생기는 스트로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헤미플레이지아가 있거나 완전히 말도 못 하시게 되거나 그렇게 크게 오는 스트로크들이 대부분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스트로크이고요. 아세로스클레로시스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에이빌리티가 심방세동에 의한 스트로크가 더 큰 걸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심방세동에 의한 스트로크는 항원고요법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에 대한 스트로크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방세동 환자에서 일반적인 치료의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옛날에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이제 하응고요법, 그 다음에 맥박수 조절,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리는 리듬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듬 컨트롤에 이제 예전에 카디오 버전만 있었는데 이제 에블레이션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환자의 그 다른 그 질환에 대한 컨트롤도 많이 하자 그래서 업스트림 세라피, 고혈압 치료도 하고 스타틴도 쓰고 체중도 줄이고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의 분류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파록시즈말, 퍼시스턴트, 퍼머넌트만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에블레이션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되면서 롱스탠딩 퍼시스턴트라는 그런 개념도 생겼고요. 또 고전에 파록시즈말 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방세동 환자의 스트로크 리스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체드 베스크 스코어를 그래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스코어가 있는데 체드 베스크 스코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체드 베스크 스코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위험인자를 합산한 그 위험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정말 그 2000년도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한 가지 위험인자들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나이가 많고, 근데 이제 개별 위험인자를 보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로 해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스트로크를 예측하는 데도 정확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을 쓰는 거고요. 이 체드 베스크 스코어는 점수 1점, 2점, 3점 쭉 올라가는데 두 가지만 2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75세 이상하고 스트로크 있었던 환자한테 이렇게 2점을 줘서 점수를 쭉 하고, 그래서 0점부터 9점까지가 돼 있고, 이 안에 있었던 연간 스트로크 레이트는 거의 그 퍼센트하고 비슷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나옵니다. 외국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동양인들은 그 스트로크가 좀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좀 적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권의 스트로크는 훨씬 더 많고, 오히려 아시아 환자들은 그 스트로크에 그 치료도 잘 안 되고, 옛날에 와파린 때 예방도 잘 안 되고, 음식물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스트로크가 생겨도 빈도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스트로크가 생겨도 훨씬 더 예후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환자의 데이터인데, 우리나라도 외국에 못지않게 스트로크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그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지역 환자의 그 연간 스트로크 레이트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약제를 쓸지 말지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간 스트로크 레이트하고 코스트 이펙티브에 대한 연구가 돼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은 연간 스트로크 레이트가 2%가 넘어가는 환자에서는 와파린을 이용한 항응고요법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가 넘어가는 환자에서는 노악으로 하는 항응고요법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0.9%, 한 1.7% 그건데, 그래서 1%나 2%가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에서도 체드 베스크 스코어 2점이 넘어가는 환자에서 연간 스트로크 레이트가 한 2.2% 되기 때문에 와파린을 이용한 항응고요법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 1점, 우리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스트로크 리스크 환자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에서 연간 스트로크 레이트가 한 1.2% 정도 되기 때문에 노악을 이용한 항응고요법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를 보는 스코어에는 체드 베스크 스코어를 가장 많이 쓰지만은, 그 전에 체드 스코어, 에이트리아 스코어, 그런 여러 가지 스코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체드 베스크 스코어를 왜 많이 쓰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로크 리스크가 낮은 환자에서 그걸 찾아내는데 되게 이 스코어가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드 베스크 스코어가 높은 환자에서 그 예측도가 더 좋은 거는 체드 스코어나 그 다음에 그 에이트리아 스코어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체드 베스크 스코어가 낮은 환자에서 스트로크 위험도를 찾아내는 데는 체드 베스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응고요법을 써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고 항응고요법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드 베스크 스코어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쭉 올라가는 거는 치료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스트롱 리스크를 매년 이렇게 판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에서 한번 오는 환자를 그냥 뭐 고혈압, 그러니까 나이가 뭐 예를 들어 64세여서 65세가 되시면 1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보시는 것보다 매년 그래도 한 번씩은 판정을 하고 뭐 새롭게 고혈압이 생기면 또 1점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그걸 우리나라 환자 데이터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매년 환자의 스트롱 리스크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예측력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여기 이제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이제 제시라는 어떤 점수에서 스트로크 프리벤션 하느냐. 이 외국하고 비슷합니다. 데이터가, 처음에 뭐 이렇게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었는데 데이터가 나오고 보니까 뭐 외국하고 너무 스트롱 레이트나 그런 게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남자 2점, 여자 3점, 인 환자에서는 클래스 1으로 항응고요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1점, 여자 2점. 그러니까 넌 젠더 리스크 팩터 1개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환자들에서는 클래스 2A로 가능하면 또 노악을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를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뭐냐면, 체드베스크 스코어에 이제 여자가 들어있는데, 이 여자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게, 이 체드베스크 스코어가 높은, 그러니까 스트로크 고위험군에서는 여자가 이제 영향을 주면서 리스크를 확 올리는데, 스트로크 리스크가 낮은 군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뭐 호주에서는 그냥 체드베스크 스코어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다. 밑에 찾으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남자 1점, 여자 2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스트로크 리스크를 가지는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항응고요법을 해야 되는데도 사실 그렇게 시원치 않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기 2015년 데이터인데, 실제로 전체 건보 데이터에서 보면은 쓰고 있는 환자들이 아직 30%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학병원은 그래도 이게 한 16년, 17년 초까지 조사한 건데, 대학병원에서는 그래도 스트롱 리스크가 높은 체드베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인 환자에서 80% 이상, 외국에서도 한 85% 정도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걸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응고요법을. 그리고 거의 60% 이상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훨씬 더 높은데 다 노악으로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악이 나오면서 상당히 항응고요법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 인구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다. 자, 그럼 이제 노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악은 지금 이렇게 이름으로 했을 때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이렇게 그러니까 사반 계열이 3개가 있고 다비가트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콩팥으로 어떤 게 많이 가고 어떤 게 이제 콩팥으로 많이 안 가고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비가트란하고 그러니까 에독사반 같은 경우는 콩팥으로 비교적 많이 가고 나머지 리바록사반하고 에픽사반은 많이 안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록사반은 식사하고 같이 먹어라. 이제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노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이제 헷갈립니다. 워낙 노악 스터디, RCT가 4개가 있었고 또 그 이후로 리얼월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리얼월드 데이터는 사실 스터디마다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그거를 다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노악 RCT의 풀드, 그러니까 합친 데이터가 이제 요거를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악에서 보면은 RCT를 통해서 보면 뇌졸중 예방 효과가 한 20% 정도는 되더라. 그러니까 의미있게 뇌졸중은 20% 정도는 줄이더라. 요거 이제 개별 스터디는 어떤 거는 줄이고 어떤 건 안 줄이고 막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률은 한 10% 정도 줄이더라. 그리고 뇌출혈은 거의 50% 이상을 줄이더라. 이게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소화기 출혈은 약간 올리는 것 같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출혈은 어떠느냐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상대 비교군이 와파린이니까요. 와파린의
아주 와파린 치료가 잘 됐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와파린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IMNR을 잘 못 맞추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출혈을 줄이는 경우. 그래서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는 결과가 나라마다 다 다르고 대상군마다 다른 게 이 대상으로 하는 와파린의 그런 치료 효과가 뭐 와파린을 잘 맞추는 서구하고 와파린을 잘 못 맞추는 아시아권하고 결과가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대부분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INR을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노악 데이터가 되게 좋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GI 블리딩도 줄고. 리얼월드 데이터,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노악을 사용하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맥악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내과 학회지나 그런 데 들어가면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책을 안 사셔도 전체 PDF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요 뒤에 이제 실제 지침 요거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악 사용이 도움이 되는 환자는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절대 노악 쓰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그 환자들을 먼저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계판막 수술, 그 다음에 마더레이트 이상의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승모판 획득증. 그러니까 기계판막 취환술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꼭 와파린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환자들은 사실 개인 병원에서 팔로우업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요 모더레이트 MS는 이제 잘 모르고 팔로우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와파린을 쓰셔야 된다. 나머지 환자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노악을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노악을 쓰면은 과연 몇 달에 한 번씩 환자를 봐야 되느냐? 그냥 노악은 안전하다는데 그냥 약 주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느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개월 정도 간격으로는 보라. 그리고 올 때마다 여러 가지 거를 그래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예전에 와파린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올 때마다 뭐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1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복약수 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파린을 쓸 때는 이제 INR을 매번 올 때마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 INR 수치를 보면은 환자가 약을 제대로 잘 먹었나 안 먹었나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노악은 그 혈중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수준의 검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그렇게 쓰는 검사가 아주 좋은 건 없기 때문에 환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는 얼마 정도 간격으로 하느냐. 그래서 콩팥 기능 검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노악이 콩팥 기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에 나누기 한 10 정도 해가지고 개월수를 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한 50 정도 되는 환자다. 그러면은 10을 나누면 5개월이니까 5개월에 한 번은 봐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은 4니까 4개월에 한 번씩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뭐 지금 처방이 6개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 해서 하면서 이 크레아틴 클리어런스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약제나 뭐 이것저것 또 조금씩은 신경을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약수 농도는 어떠느냐? 그래서 복약수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뭐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데는 뭐 약국과 네트워크도 하고 뭐 그래서 진짜 먹냐 그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조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향상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물을 그 복약수 농도, 그러니까 약의 어디어런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약제 어디어런스 이야기를 할 때 한 80% 정도 먹으면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80% 정도 먹은 환자들이 우리나라 그 공단 데이터에서는 얼마나 되냐 보면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40%는 그러니까 80% 이상을 안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1년째 이야기고 1년이 넘어가면 확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와파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노악도 이런 복약 수능도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복약 수능도가 실제로 환자 아웃컴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이런 보면은 메이스나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당연히 약을 잘 먹는 사람하고 약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많아가지고
복약 수능도를 올리는 게 약 처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이제 약을 예를 들어서 와파린을 먹고 있는 사람이 노악으로 바꿀 때나 노악을 먹고 있는 사람에서 와파린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키포인트는 뭐냐면, 와파린이라는 게 혈중 레벨이 안정화가 되려면 한 3일 이상이 걸립니다. 와파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노악을 먹다가 예를 들어서 와파린을 시작하면 와파린을 바로 시작을 해도 INR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한 3일 이상 지나야지 올라가요. 여기서 3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은 노악을 같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는 노악을 같이 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와파린을 먹고 있는 환자에서는 INR이 한 2 정도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노악을 같이 시작을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노악이 그 약제 간 상호작용은 어떠냐. 사실 이제 와파린에 비해서 노악은 약제 상호작용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약제들하고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대표적인 약제가 부정맥 약제하고도 꽤 상호작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오다론이나 이런 걸 썼을 때 약효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다비가트란 프라닥스하고는 좀 영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약제에서 이제 항혈소 판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좀 서로 영향을 올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무좀약이나 결핵약이나 간질약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약제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약제들도 다 노악하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먹을 때는 감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콩팥 질환이나 간 질환, 리버 시로시스가 있거나 CKD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릴 때 앞에서 이제 잠깐 그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그 배설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신장 배설이, 다비가트라는 경우는 거의 80%까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이 안 좋은 환자한테 다비가트란 쓸 때는 이제 감량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인종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 PPI 같은 걸 쓰면 약효가 좀 떨어진다. 방광기는 보시면 다 비슷해요. 비슷해. 하지만은 이제 이 에독사반하고 리바록사반은 RCT를 할 때 하루에 한 번 먹게 세팅을 해놨는데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먹고, 요 다비가트나 아픽사반은 2번 먹게 RCT를 세팅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2번 먹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간 대사가 많이 되는 약제가 이제 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콩팥으로 안 되는 약제는 이제 간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장 기능에 따라서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야기인데,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우리가 이제 CK는 여기 그 60이 이제 기준인데, 이게 노악은 50,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50입니다. 50하고 이렇게 30. 그래서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용량을 줄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픽사반은 이거 말고도 이제 2가지 조건이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으면 이제 주는 거고요. 그리고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다비가트는 안 쓰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약제는 이제 줄인 용량에서 이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 놓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부정맥학회에서 용량 조절 지침으로 이야기한 건데, 다비가트란에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낮으면 이제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항혈소 환자들을 병용을 할 때도 좀 감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5세 이상인 사람한테 감량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어넣은 이유는 처음에 이제 RCT에서는 이런 기준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했었는데, 75세 이상에서 그 150ml BID를 주는 환자에서 출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가트라는 그 약전에 보면은 75세 이상 환자한테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차용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리바록사반도 마찬가지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에서 감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세나 좀 고령 환자에서 줄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넣어놓은 이유는, 그 리바록사반의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나 그런 거에서는 데이터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 의미 있게 올리지는 않는 것처럼 나왔는데, 문제가 이제, 아주 고령 환자의 아시아권의 고령 환자, 체중도 아주 작고 그런 환자들인데, 그런 환자들이 거의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거를 약동학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일본 아시아권 환자에서 이게 좀 많이 올라간다고, 약이. 그래서 일본에는 아예 20ml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ml만 있는데,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령에서는 좀 줄이는 기준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픽사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가 맞아야지 감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80세 이상, 60kg 이상, 크레아틴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독사반은 이제 한 가지 60kg 이하, 뭐 크레아틴 클래스가 낮거나 다른 약제 쓰거나 이렇게 해서 감량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량을 제대로 맞춰서 써야지, 용량을 제대로 안 쓰면은 이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저용량 쓰면은 뇌졸중 위험도가 올라가고, 너무 고용량 쓰면 출혈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용량을 잘 조절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용량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간이 안 좋은 환자한테는 이제 child poor classification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hild A인 경우에는 그냥 감량 없이 그대로 쓰고요. B나 C인 경우에는, C는 금기고요. C는 B인 경우에는 뭐 감량을 하거나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와파린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차일드 A하고 B하고 나눴을 때 차일드 B가 넘어가면 와파린 쓰는 게 출혈이 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거나 또 C는 아예 안 쓰거나 그런 식의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노약을 이제 드시다가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혈이. 사실 이제 그 와파린을 먹었을 때에 비하면은 출혈이 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걸로는 정말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와파린으로 다 했을 때는 진짜 뭐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응급실에 출혈돼가지고 와가지고 뭐 입원하거나 그러는데, 노약을 쓰고 나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1년에 뭐 한두 명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 한 5분의 1 정도까지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파린 썼을 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뭐 편하죠, 쓰기가. 근데 그럼 이제 노약을 복용하다가 출혈이 생겼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뭐 되게 이렇게 막 무섭게 막 적어 놓긴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효가 한 12시간 이상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걸 지혈하거나 압박하거나 좀 버티면은 대부분 그냥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 안 먹고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너무 심하게 막 출혈이 된 거죠. 막 예를 들어서 막 다이색이 생겨가지고 막, 아니면 뭐 어퍼지아이 브리딩이 막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막 된다. 이제 그러면은 참 이제 난감하죠.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안티도트가 있는 약제가 다비가트라입니다. 다비가트라. 이다주시맙을 쓰면은 뭐 거의 다 약효가 다 날아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응급수술이 예상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심장 이식해야 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식을 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한테 다비가트란을 쓰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도너가 생기면은 이다주시맙 써가지고 리버스 시켜놓고 바로 수술하고 그러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또 다비가트란을 드시다가 갑자기 막 브레인 해모리지가 있어서 응급수술하게 된다 그러면 이다주시맙 쓰고 바로 수술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출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을 선택하는데 이제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정말 이제 출혈 위험도가 높아가지고 뭐 아니면 수술이 예상이 되는 환자들일 때는 다비가트란이 조금 더 낫다. 나머지 약제들은 이제 조금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출혈해서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 약 끊고 국소지혈이나 뭐 정말 뭐 응급 내시경 같은 거, 어포자이트 브리딩이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전제가 있는 약제는 역전제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악 드시는 환자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컨설트가 나고 질문이 되는 게 이제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시경 하기로 돼 있다, 뭐 건강검진을 하기로 돼 있다, 뭐 조직검사한다, 아니면 대장 내시경에서 폴립을 떼어야 된다. 그럼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약을 떼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 내시경을 하기로 돼 있어요. 위내시경이나 그런 걸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위내시경 조직검사 정도는 그냥 저출혈 위험 시술이라고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출혈 위험 시술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전날부터 끊든지 아니면 그날 아침만 끊든지, 그래서 출혈 위험도를 봐가지고 조금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끊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전혀 안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그날 아침부터,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는 언제부터 드시느냐. 그래서 뭐 이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한 6시간 지나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애매하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드시는 거죠. 근데 단순 내시경만 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부터 먹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치과 치료를 했다. 치과 치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치과 치료는 출혈 위험이 이제 미약한 경우는 한 3개까지의 발치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수술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미약한 출혈 위험도가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날 아침만 끊고, 여기 보시면 아침만 끊고, 그 다음에 한 6시간 지나면 그냥 드셔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이든지. 그러니까 뭐 치과 치료하는 환자들은 그냥 그날 아침만 끊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수술 중에 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용종 제거술 같은 거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용종 제거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럴 때는 다시 가시면 출혈이 조금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끊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 동안에 노악은 방광기가 다 짧기 때문에 헤파린을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브리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헤파린 브리징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헤파린 브리징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와파린을 쓰는 프로스테틱 밸브가 있는 환자들이 아니면은 거의 안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응급수술이 이제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가능하면은 조금 연기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와가지고 사실 검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약 먹은 후로 한 12시간까지 연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 전날 뭐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안 먹었다 그러면 조금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보아도 돼.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만 안 먹었어도 그냥 수술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낮 시간에 수술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말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역전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은 이제 제대로 못 먹었어요. 깜빡 잊고 안 먹었다.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근데 이제 2번 먹는 약, 1번 먹는 약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복용 시간에 50%로 이제 50% 아니면은 그냥 먹고 50%가 이미 지나버렸으면 그 다음 도주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복용에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단은 뭐 요게 약효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지나가면은 다시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노악의 항원고요법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정확하게 그 어느 정도 약이 들어가 있느냐, INR처럼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PT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PTT는 다비가트랑 PT를 측정하면 이 사람이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는 알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약효가 다 날아간 거고, 요게 조금 올라가 있다. 그러면 약효가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 나오는 검사 수치가 정확하게 혈액의 항원고 정도를 반영을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고 약을 용량을 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 용량은 아까 이야기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 혈액 모니터는 그냥 먹었나 안 먹었나 볼 때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상동맥에 있는 환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최근에 RCT가 4개가 나오면서.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노악 단도. 그 다음에 디폴트로는, 그 노악하고 항혈소판제를 쓰는 거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고, 그 전에 한 달 정도만 트리플, 그러니까 노악,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램 그렇게 쓰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출혈 위험도 하고 그런 혈전 위험도에 따라서 조금씩 하는데, 이 두월, 그러니까 항응고제하고 항혈소판제 이렇게 두월하는 거는 거의 많이 기간이 줄어요. 그리고 1년 넘어가는 환자들은 아스피린이나 혈소판제 쓰면 안 되고 다 노악 단독으로 간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방세동 환자 치료의 모든 성적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출혈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이유가, 여기 보시면 2015년까지 아까 보시면 노악 사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 동일 기간 동안 항혈소판제 사용이 한 10%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펄모나리 엠보리즘이나 DVT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초기 용량은 조금 더 높아요. AP보다 일부 약제들은. 그리고 또 일부 약제는 그냥 헤파린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냥 RCT에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테인 도즈는 이제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디오 보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카디오 보존 할 때는 요거는 이제 비슷해요. 카디오 보존 전 4주 동안 항응고요법이 잘 돼야 되고, 후 4주 동안 또 항응고요법이 잘 돼야 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렇고 그냥 하게 되면 스트록 레이트가 거의 한 4% 정도까지 되는데, 이렇게 항응고요법을 잘 하게 되면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록 레이트가. 그리고 이제 아까 브리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브리징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 있는 환자에서 과연 노악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게 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너무 뇌졸중이 커버리면 그 안에 해모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모리지가 완전히 좋아진 다음에 항응고요법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졸중의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좀 늦게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뇌출혈이 있는 환자에서는 언제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한 4에서 8주,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은 있어야지 쓸 수 있다. 그리고 다 좋아지는 게 이제 확인이 돼야겠죠. 그리고 너무 위험하면은 요즘은 이제 어펜디지 어크루도라는 것도 이제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옛날 저희가 연구한 건데, 최소한 한두 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출혈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 위장관 출혈이 마찬가지로 한 4일에서 7일 좀 기다렸다가 쓴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은 돼야겠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연구한 건데, 이런 환자에서 이제 정말 내시경을 다 해가지고 얼서가 힐링이 된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추가 항응고요법에 그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재출혈 위험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수 상황에서 그 항응고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다 하는 것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낙상의 위험이 있는 환자도 이 항응고요법을 해야지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정말 그 낙상 몇 번을 해야지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간질환 여러 환자들에서 다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그 항응고요법이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APV 환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에서도 추가 치매를 막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항응고요법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서는 어떠느냐? 아직 뭐 100% 이게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노악이 출혈 위험도가 없고 수술하고 바로 연관이 없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연구한 건데, 마찬가지로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조금 더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럼 이제 혹시라도 와파린을 쓰고 계시는 환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용량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와파린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효가 나오려면 한 3일에서 5일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용량의
일주일 용량을 계산하셔야 돼요. 일주일 용량. 그래서 일주일에 들어가는 약을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와파린 2ml 데일리로 간다. 아니면 2ml, 1ml, 2ml, 1ml 그렇게 간다.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은 1ml를 먹고 5번은 2ml를 먹는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절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강의는 끝내고요. 요런 게 이제 많은 가이드라인이 지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Q&A가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는 개헌가에서 보험 적용 때문에 쉽게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초음파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베이스라인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개헌가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혹시라도 조금 어려우시면 처음에는 이제 3차 병원 같은 데나 거기에서 이제 쓰던 환자들 이렇게 리퍼하는 환자들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3차 병원하고 네트워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를 시작은 3차 병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은 개헌가에서 하고 그런 방법도 처음에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B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항우요법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은 이제 AP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거점 지역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해서 모더레이트, 마이트럴 스테노스를 좀 걸러주고 그런 네트워크도 이제 생기시는 지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제 바뀌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방세동 감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진단에 있어서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요것도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전도가 이제 그렇게 익숙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은 똑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환자 진료 프로그에서도 1차 병원하고 2차 병원하고 3차 병원들이 서로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단을 해서 이렇게 전원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별 진단에서 이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심전도에서 결국은 봐야 되는데 진짜 심전도 보기가 조금 애매하시더라도 결국 심방세동은 말 그대로 QRS가 이렇게 이레귤러한 개념이거든요. 전혀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규칙성이 없이 QRS가 막 뛰고 있으면은 심방세동이라 그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맥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악은 이제 QD하고 BID인데 각 용법에 따라 특징이 다를 텐데요. 약품 미복용, 과복용 시 혈중 농도에 따라서 영양방, 그 다음에 체감 투여 방법. 그래서 아까 이제 슬라이드 잠깐만 다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슬라이드 강의했던 슬라이드. QD하고 BID 용법이 이제 달라지는 이유는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자, QD하고 BID 달라진 요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약의 이제 배설이나 그런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RCT를 그렇게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QD하고 BID 용법으로 갈라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 방광기를 보면은 똑같아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도 요 다비가트랑 아픽서반은 BID고, 에독서반, 리바녹서반 QD 있죠? 그게 이제 RCT를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약의 차이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을 이제, 잠시만요.
약을 과복용하겠다거나 또 약을 건너뛰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약을 제 시간에 이제 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거를 안 먹었다. 근데 낮에 이제 점심 먹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 약을 안 먹었네. 예, 그러면은 저녁약 먹을 시간은, 그러니까 매일 아침 8시, 8시에 드시는 분이시면, 아직은 저녁약 먹을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먹으면 돼요. 지금 드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오후 한 3시, 4시에 먹었다.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냥 저녁약을 그냥 드시면 돼요. 다비가트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리바록사반이나 에독사반을 먹는 환자분이다. 그러면 점심 때 생각했으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아침 약을. 요게 이제, 약을 스킵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약을 이제 과복용을 했어요. 2배를 이제 먹은 거예요. 2배를. 근데 2배를 먹은 거면 하루에 2번 먹는 약이면은 그날 저녁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하루에 1번 먹은 거면 그냥 원래대로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정말 그 과복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 일부 약제들을 이렇게 과복용을 했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럽니다. 많은 출혈이 나오지는. 근데 이렇게 과복용하면 출혈이 당연히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생각한 것만큼 막 무슨 독성이 너무 심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드셔라. 그렇게 하면 되고, 요게 방광기가 짧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다 좋아지기 때문에 드시는 이제 시간대가 딱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드셔도 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질문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정맥 학회지 거기 들어가 보면 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게 있으니까 저걸 다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막성 심방세동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판막성 심방세동이라는 게 다른 판막성 심방세동이 아니라 이제 모더레이트 MS를 이야기를 한 거죠. 모더레이트 MS. 그래서 이제 결과가 있긴 있는데 아직은 이게 대규모 RCT가 제일 문제가 이제 뭐냐면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그 이유는 이제 대규모 RCT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판막성 심방세동이라는 건 기계 판막하고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이상의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환자인데 그 환자들한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보험으로 뭐 쓰긴 해도 내셔널에는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하다.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그 질문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강의하고 또 Q&A를 마치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 진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의했던 내용이나 그 여러 가지 자료가 그 부정맥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이렇게 그 PDF 파일로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받아서 진료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많은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